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FA50 도입을 발표한 콜롬비아가 육군의 포병 전력과 전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와 미국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 미국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콜롬비아가 미국의 중고 M1A2 전차의 도입을 미국에 타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콜롬비아는 테러나 마약 조직과 싸울 수 있는 장비를 우선시해 안보에 필수적인 중무장 무기에 대한 투자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인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와 중국에서 T-72B1V 전차와 수호의 30전투기 및 중국제 YJ-83 대함미사일 등의 장비 도입에 자금을 투자해 군사력을 강화했고, 콜롬비아도 공군의 현대화를 위해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크피르 전투기의 후계기 선정에 나섰지만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지난 3월에 비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국산 장비 도입의 절차 간소화와 도입 자금 대출 등의 우대를 받게 되었고, 곧바로 콜롬비아는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도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롬비아 육군은 여러 차례 전차 도입을 계획했지만 실행되지는 못했고, 브라질에서 도입한 90mm 포를 탑재한 E9 장갑차만을 보유하고 있어 T-72B1V와 AMX-30을 보유한 베네수엘라 육군과 중무장 무기에서 차이가 생겨 미국에서 중고 M1A2 에이브람스를 도입함으로써 베네수엘라와의 전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도 콜롬비아가 비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크피르의 후계기로 우리나라의 FA50을 선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지정하는 비나토 주요 동맹국의 지위는 미국산 장비의 조달이나 미군과의 공동훈련 등에서 나토 회원국에 가까운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한국과 일본 및 호주와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 18개국이 미국의 비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나토 주요 동맹국에게 나토 회원국에 제공되는 집단안보가 제공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듯 비나토 주요 동맹국이란 지위를 얻는 콜롬비아가 이번에는 프랑스의 세자르를 도입하기 위해 프랑스와 협상에 나섰다고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펜스 뉴스는 지난 20일에 콜롬비아 육군이 포병 전력의 현대화를 위해 세자르 155mm 자주포의 조달 협상을 시작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제 세자르 자주포는 라팔 전투기처럼 최근에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콜롬비아는 미국에서 M1A2 에이브람스 도입을 타진했으며, 크피르 전투기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우리나라의 FA50 조달을 결정했고,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세자르 155mm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롬비아 육군의 포병 전력은 105mm 유탄포를 트럭 짐칸에 탑재한 조야 SAA1과 4x4 군용 차량 뒷부분에 106mm 대전차포를 탑재한 M462 및 M40A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육군은 MLRS는 보유하지 않아 러시아제 MSTAS와 BM-21 및 BM-30으로 구성된 베네수엘라 육군과는 전력차가 크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콜롬비아 육군은 총 12대의 세자르 자주포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무한궤도 타입의 자주포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해외 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트럭 탑재형 자주포는 총 8개국에서 도입한 프랑스의 세자르와 총 9개국이 도입한 이스라엘의 엠모스, 5개국에서 도입한 세르비아의 노라비52 및 총 7개국에서 도입한 체코의 다나로 지지가 분산되어 있으며, 미 육군도 새롭게 트럭 탑재형 자주포 개발에 나섰기 때문에 무한궤도 타입의 자주포와는 달리 이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팔 전투기처럼 트럭 탑재형 자주포 시장은 프랑스의 세자르가 점점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36대를 도입 예정인 브라질 육군의 차기 자주포 사업과 사우디 육군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사우디 육군은 100대 정도의 세자르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이 잠깐 다른 곳으로 샜지만, 경제 위기에 빠진 베네수엘라에 대항해 콜롬비아가 전력을 확장하는 이유는 영해 경계선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만으로 이어지는 바닷길 초입에 놓인 베네수엘라령 로스모네스 군도는 0.2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자그마한 섬 3개로 이뤄져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지형인지라 사람이 살지 않지만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이곳을 놓고 지난 200여 년간 총성 없는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군도를 손에 넣는 나라가 주변 해역을 손에 넣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된 마라카이보 호수까지 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국이 로스모네스 군도를 놓고 다투기 시작한 것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중남미 국가들의 연합국이었던 그란 콜롬비아가 해체된 1831년부터입니다. 별개의 나라가 된 두 나라는 마침내 1941년에 영토 국경선을 설정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베네수엘라만을 비롯한 근방 수역의 경계를 나누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영해 구분을 자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양국이 서로 다른 역사적 근거와 자료를 들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1952년 당시 콜롬비아의 후안 올긴 외교장관이 로스모네스 군도가 베네수엘라의 영토임을 인정한다는 발언을 하자 국제사회는 이를 양국의 합의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의회가 승인을 거절하며 조정에 실패하게 됩니다. 6년 뒤인 1958년에 유엔 해양규약회의는 중간선 원칙에 따라 영해를 설정한다는 합의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이 원칙이 콜롬비아에게만 유리하다는 이유로 합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영해 구분은 또 한 번 실패했습니다. 이후 1960년과 1970년에도 양국과는 수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1982년 유엔에서 채택된 해양법 협약은 영해 경계선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해양법 협약은 연안 기준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했습니다. 또한 연안 기준선 200해리까지의 해저 지형을 대륙붕으로 설정했지만 양국은 이마저 각자 입맛에 맞게 해석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해리 떨어진 로스모네스 군도가 대륙붕이 아니므로 이 협약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간선 원칙에 맞춰 설정한 양국 사이의 경계선에 따라 자국 영해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자국 영토에서 뻗어나온 대륙붕의 일부이므로 콜롬비아의 라과이라 반도와 로스모네스 사이의 중간선이 영해 경계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옥신각신하던 양국은 1987년에 칼다스 코르벳 사건으로 군사적 대치 상태까지 치달았습니다. 콜롬비아 바르코 대통령이 이 해역에 소형 군함인 코르벳 2대를 파견하자 베네수엘라 루신치 대통령이 곧바로 F-16 전투기와 군대를 투입하면서였습니다. 다행히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콜롬비아의 코르벳함이 9일 만에 철수하며 사태는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1995년에 산페드로 알레안드리노와 우레냐 선언을 통해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체 개설에 합의하면서 종착점에 다다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선언을 파기한 데 이어 2015년에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만 인근 해역의 경계를 강화한다는 군사칙령을 발표하면서 긴장 상태가 오히려 고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난에 빠진 베네수엘라보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콜롬비아가 군 현대화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자국의 비우호적인 베네수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콜롬비아를 피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여 무기 지원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경제 위기에 빠진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콜롬비아 간의 경쟁 관계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한 가지의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은 지난 20일에 러시아 공군이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57을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했다고 보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러시아 국방성이 아니라 러시아의 방위산업계의 관계자가 이타르타스 통신에게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수호이 57의 사용은 침공 직후 2-3주 후인 3월 중순부터 시작되었으며 적의 방공 시스템의 작동 범위 외에서 미사일을 사용한 공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이자면 로스텍의 세르게이 체메조프 CEO는 푸틴 대통령에게 체크메이트의 양산을 2027년에 개시한다고 보고하며 러시아군도 체크메이트의 도입을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러시아제 무기를 구입한 고객들은 서방 세계의 제재에서 러시아 방위산업계가 제조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며 의구심을 갖고 있어 체크메이트 실용화나 양산 개시가 늦어지면 러시아 방위산업계는 서방의 제재로 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